오히려 이제 작은 AI 모델들이 나오고 효율적인 모델이 나오니까 축구와 풋살 같은 거예요. 축구하려면 22명 필요하잖아요. 심판도 필요하고 경기장도 필요해요. 풋살은 그렇게까지 사람 필요하지 않잖아요. 6명만 있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 풋살이 늘어난다고 해서 축구 인구가 줄어드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죠. 풋살 그렇죠. 재밌네. 그럼 축구 해볼까? 더 많은 사람들이 풋살을 즐기러 들어올 수도 있고. 저는 음.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전체의 시장을 키우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AI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도 스파클링 투자 클럽의 허진 전문가님과 함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허진 전문가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이제 반도체 인더스트리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메모리 제조사의 마켓 인텔리전스로 일하고 있는 허진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 있을 때도 메모리 업계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일을 하다가 이제 조금 한계를 느껴서 이제 LA에 있는 USC에서 MBA를 2년 동안 했고요. MBA를 음. 졸업하고 나서 다시 또 인더스트리로 돌아와서 현재는 이제 마켓 인텔리전스 매니저로서 시장의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또 보고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켓 인텔리전스 매니저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시장 조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너무 궁금한 내용들이 많은데, 네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에는 이보다 더 전문가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질문은, 반도체라는 게 무엇이고, 투자자분들이 반도체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저는 반도체를 한 줄로 딱 표현하자고 한다면, 뭐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아마 여기 구독자분들께서도 PC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가 직접 PC를 조립하면서 반도체를 사보셨을 거예요. 디램 같은 것들. 근데 대부분은 내가 반도체를 봐도 이게 반도체인지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저도 실제로 이게 반도체 업계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스마트폰이나 랩탑 그리고 저희 이제 유튜브가 저장되는 구글의 서버 게다가 요즘에는 이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반도체가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실제로 반도체를 보는 일은 많지 않죠. 그래서 음,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게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첨단 기술, 예를 들면 클라우드, AI, 오토모티브, 요즘 핫하다고 하는 모든 첨단 그런 테크들은 반도체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데이터의 처리, 저장,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음,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네. 산업의 쌀이다. 아, 우리가 이제 밥 많이 먹어야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반도체가 있어야 이 전체 테크가 돌아갈 수 있다. 아하. 그래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도 이제 적절한 수준의 반도체를 적절한 양을 적기에 공급하는 걸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과제로 삼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AI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높아졌어요. 음,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하이닉스 조금 더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해나 기술에 대한 이해, 어떤 음. 제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많이 알려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투자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향후 이제 반도체 인더스트리에 투자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반도체 하면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좀, 이게 뭐지? 뭐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파운드리는 뭔지, 또 이제 파운드리는 뭐 삼성전자가 잘하네, 못하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AI가 들어와가지고 또 반도체가 또 뭐 바뀐 것 같아서 뭐 HBM이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게 이제 구도들이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경쟁한다고 했다가 삼성전자가 TSMC랑 경쟁한다고 했다가 이거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씩 네. 용어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브로드컴이 주목받으면서 뭐 주문형 반도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이게 네, 용어 정리 맞습니다. 한번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장표 하나를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한번 이거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전체 반도체 시장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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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하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반도체 시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또 이제 크게 휘발성 반도체와 비휘발성 반도체로 나뉘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 디자인, 파운드리가 나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쉽게. 일단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작을 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잘하는 분야죠.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컴퓨터의 전원을 껐을 때 데이터가 날아가면 휘발성 반도체, 음. 계속 저장돼 있으면 비휘발성 반도체라고 하는데 휘발성 반도체는 D램이에요. 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말 잘한다고 소문난 그 D램.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낸드 플래시인데 낸드 플래시라는 이름보다는 아마 요즘에 이제 SSD가 좀 더 유명할 거예요. SSD가 낸드 플래시로 만들어지는 저장 장치거든요. D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 회사가 전체 마켓 시어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정말 잘하고 있고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바짝 따라붙고 있죠. 그리고 요즘 CXMT라고 해서 중국 업체도 또 급성장 중이에요. 네네.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시장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었는데 아마 올해는 마켓시어로 봤을 때 5% 6% 이상 하지 않을까라고 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 반도체가 무서운 거죠. 그럼요. 예, 중국 반도체의 무서움도 낸드 플래시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낸드 플래시는 회사가 조금 더 많아요. 삼성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솔리다임이 있는데 솔리다임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음. 원래는 인텔의 낸드 플래시 비즈니스였는데 하이닉스가 이거를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다 별도의 독립적인 회사로 만들어서 낸드 플래시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마이크론 미국 회사 그리고 이제 키오시아와 샌디스크인데 키오시아는 이제 구 도시바였어요. 음. 도시바의 낸드 플래시 비즈니스가 따로 독립해서 나오면서 키오시아가 됐고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낸드 플래시만 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YMTC가 또 중국 회사인데 중국 회사 낸드 플래시는 이제는 좀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성장했어요. 기술력도 좋고 음. 생산력도 꽤 많아서 지금 제 밑에 있는 키오시아나 샌디스크는 좀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네. 생산량이나 기술이 거의 따라붙거든요. 아. 그래서 앞으로 한 2025년, 6년에는 이제 반도체 낸드 플래시 맞기 좀 더 경쟁이 격화될 텐데 그러면 YMTC가 정말 뭐 키오시아나 샌디스크를 따라잡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이 새로운 플레이어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논 메모리 반도체라고 해서 이제 이 반도체 시장의 특징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와 생산하는 회사가 따로 돼 있습니다. 아하. 메모리 반도체는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거든요.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생산 따로 설계 따로예요. 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파운드리 회사라고 해서 생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TSMC 같은 회사들.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 회사들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엔비디아, 인텔, 뭐 AMD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디자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로직인데 로직은 쉽게 생각해서 CPU, GPU, APU입니다. 음. 우리가 반도체 하면 바로 생각나는 그 제품들이 바로 이 제품들이고요. 네. CPU는 당연히 인텔이 무동의 강자고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AP 같은 경우는 이제 퀄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이런 네네. 회사들이 있고 이제 TSMC가 이제 파운드리 회사로서 이제 큰 또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GPU 시장이 아마 좀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GPU 시장이요. 네. 네, AI GPU 시장이 요즘에 가장 핫하잖아요. 엔비디아가 뭐 매출을 얼마를 하니, 뭐 음. 공급이 부족하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좀 네.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기로는 작년만 해도 엔비디아 혼자서 AI GPU를 1000억 불 정도, 정확히 말하면 한 950억 불 정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아. 근데 950억 불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대한민국의 2024년 자동차 수출액이 700억 불이에요. 근데 엔비디아가 AI GPU 하나로만 1000억 불을 매출을 달성하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는 아마 1500불 달성하겠죠? 그렇게 음. 되면 이제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거의 공룡 기업과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죠. 지금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고
시가총액도 이제 뭐 3조 달러가 넘어서 뭐 세계 1, 2위를 다칠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스닥을 구해줘야 되는 유일한 구원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도는 이제 농담 같은 건데 파월보다 젠슨 음, 왕의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많이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젠슨 맞아요. 왕이 나와서 다음 분기 GPU 성적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전체 나스닥이 막 급등하는 이런 음. 현상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작년에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건지,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원래는 이제 게이밍 GPU를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네. 많은 게이머분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었죠. 하지만 이제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최근 몇 년 전에 암호화폐 채굴 붐이 불면서 음, 엔비디아의 게이밍 GPU들이 그 채굴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GPU가 품귀 현상이 발생을 하고, 게이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었죠. 아, 내가 게임 해야 되는데 GPU가 너무 비싸다. 음,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또 주목을 받게 됐는데, 엔비디아를 조금 이제 자세하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한 장 더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AI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 AI 시장을 식당의 비유를 드리자면, 네. CPU는 파인다이닝 같은 거예요. 3스타 음, 셰프들이 거기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요. 음식 당연히 맛있고 너무 훌륭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급도 제한이 있어요. GPU는 한식 뷔페 같은 곳이에요. 음, 주방도 크고 식탁도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들어와서 막 식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AI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체육인들 모아서 체육대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음, 달리기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 그 저녁에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파인다이닝 가서 식사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한식 뷔페를 가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배고픈 사람들이 GPU 한식 뷔페에 가서 식사를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하. AI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빠르고 많이 처리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식 뷔페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 한식 뷔페라고 할지라도 지금 AI에 대한 수요가 너무 크니까 다들 식사를 빨리 못하고 줄을 서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작년에 좀 심할 때는 엔비디아 GPU 주문을 넣으면 받는 데까지 1년이 걸렸어요. 1년, 네. 1년이 걸렸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그게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또 주목받는 게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맞춤형 반도체, 중형형 반도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음, 이거는 전문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밥만 만들어요. 돈가스만 튀겨요. 치킨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성은 좀 떨어지죠.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갈 수 없어요. 음. 하지만 여전히 싸고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체육인 분들께서는 여기로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체육대회를 한번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흥행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체육대회를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생활 체육인도 부르고 학생들도 불러서 이제 매일매일 체육대회를 여는 게 현재 AI 상황이에요. 아, 배고픈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배고픈 네. 사람의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한식 뷔페와 이 전문점 식당들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숫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AI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파인다이닝을 하는 안섬재 셰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섭섭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분들은 또 그분들 전통의 수요가 있으시죠. 그쵸, 그쵸. 뭐 그 나쁘진 수요가 줄어드는 않지만, 건 또 아니니까요. 나쁘진 않지만 옆에서 장사가 그렇죠. 너무 잘 되니까, 그렇죠. 과거에 그래서 이 비하면. 애 분물을 가지고 혜택을 얻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비유가 적절해서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좋은 상황이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붐을 타고 엔비디아가 2023년에는 400억 불, 음? 작년에는 950억 불, 올해는 뭐 1,500불, 와, 내후년에는 뭐 2천억 불,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상황을 좀 전망해 보자면 여태까지는 정말 이제 순풍에 돛단 듯 나가는 배였다면 지금은 좀 그 바람이 조금은 잦아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내가 노를 좀 더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된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요. 네. 엔비디아가.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챌린지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만 해도 심할 때는 뭐 12달씩 걸려야 겨우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음흠.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 3달?
세 한 분기 달. 정도만 기다리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블랙웰이라고 하는 GPU가 출시가 조금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고, 음, 이 블랙웰을 기반으로 만드는 서버가 어, 뭐 품질 문제라든지 이제 성능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것도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서버는 자동차보다 더 많은 부품을 사용하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부품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전체적인 성능 자체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워낙 복잡한 물건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쟁사들, 주문형 반도체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 반도체들이 또 AI GPU의 마켓시어를 일부 가져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정말 정말 핫했던 이제 중국의 딥식이 아,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네. 예, 야, 이거 이렇게까지 많이 GPU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GPU 적게 써도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음, 라는 이제 의구심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당연히 엔비디아라든지 뭐 AI GPU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런 의심이 생겨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음, 실제로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배고픈 AI들은 시장이 넘쳐나고 있어요. 음, 그동안 엘리트 체육인이라고 해서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AI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었다면 이제는 좀 더 작은 회사들, 각각 개별 회사들로부터도 이제 AI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게다가 이제 요즘에는 국가 단위의 투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AI 마켓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서 엔비디아의 GPU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음,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게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원래 GPU는 그래픽 처리용으로만 사용되던 반도체인데 이거를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에 사용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쿠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출시를 했고 한 10년 전부터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 쿠다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등에 대한 작업을 해오고 있었어요. 음, 이게 이미 10년치가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 반도체가 온다고 할지라도 엔지니어들이 쉽게 거기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음. 여기에 기반이 쌓여 있고 엔비디아가 구축해놓은 이제 환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성장을 봤을 때는 이제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이제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와 관련돼서는 이제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것들이 딥시크 이후로 엔비디아의 GPU 칩이 얼마나 뭐 덜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인다라는 그런 투로 이제 그렇죠. 이야기들이 네. 나왔어요. 근데 네. 지금 굉장히 큰 그림에서 보면 그래 좋아 AI 가는 거 좋은데 엔비디아 칩이 그 정도로 쇼티지야도 아니고 그리고 게다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노이즈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상황이. 근데 이 맞습니다. 부분에 네. 대한 이제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부터 엔비디아와 딥시크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처음에 딥시크가 소개됐을 때는 시장이 빠르게 확산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을 가지고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걱정되는 상황이 아닌데라는 게 지금 이제 시장의 국문인 것 음,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일단 딥시크가 아주 저가의 모델을 아주 혁신적으로 개발했다고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조금 들여다보니까 엔비디아의 GPU를 자기들이 발표한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딥시크는 오픈 AI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먼저 이제 앞서 나가던 선두들이 먼저 갔던 길을 한번 다시 밟은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GPU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이게 태빙선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앞에 있는 배가 얼음에 낄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아, 이거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아, 딥시크는 뒤에 따라오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큰 얼음 조각들을 다 깨놓고 나니까 그 네. 다음부터는 잔 얼음 조각만 남아서 그걸 좀 더 쉽게 깰 수 있었던 거죠. 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딥시크와 같은 이제 이런 저렴하고 효율적인 모델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게 뭐냐면
이제 AI PC라든지 AI 스마트폰으로 이제 AI가 확산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곳에는 그런 작고 효율적인 모델들이 필요해요. 음, 근데 그동안에는 AI 모델들이 너무 비싼 모델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로 확산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오히려 이제 작은 AI 모델들이 나오고 효율적인 모델이 나오니까, 그러면 PC에서 쓸 수 있겠네?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겠네? 또는 작은 회사들도, 그러면 내가 맞춤형 AI 개발할 수 있겠네? 라고 음, 해서 시장 자체가 좀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이것도 비유를 음, 드리자면 축구와 풋살 같은 거예요. 아, 축구하려면 22명 필요하잖아요. 최소. 그렇죠. 심판도 필요하고 경기장도 필요해요. 풋살은 그렇게까지 사람 필요하지 않잖아요. 6명만 있어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풋살이 늘어난다고 해서 축구 인구가 줄어드냐? 그건 아니에요. 아하,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죠. 풋살 그렇죠. 재밌네. 그럼 축구 해볼까? 또는, 그럼 풋살 재밌으니까 공도 사고 장비도 더 사서 나 이번엔 진짜 축구 한번 해볼 거야.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풋살을 즐기러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음,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전체 시장을 키우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AI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유, 풋살 감사합니다. 비유가.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그 두 가지 우려가 동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쉐빙선 비유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결국은 무엇인가를 브렉스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GPU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번에 그록을 통해서도 한번 또 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더 많이 맞습니다. 쓰니까 확실히 좋긴 좋다라는 그렇죠. 네. 것도 우리가 이제 체감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GPU를 더 쓸 거냐 그러면 더 많이 쓰지 않겠냐. 왜냐면 그러기 치고 나갔으면 또 딴 데도 치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요. 그죠? 예. 예, 그게 이제 또 하나 있는 것 같고. 이 플레이어가 늘어난다라는 것도 앞으로 이제 어제도 이제 알리바바도 이제 돈 많이 쓰겠다. 70조 쓰겠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500억 불 또 투자하겠다고 뭐 했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두 가지 모두 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AI 시장이 좋은 신호이고, 음. 그리고 이미 제가 생각하기에는 AI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일종의 하나의 변곡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스마트폰 없는 세상으로 못 돌아가고, PC 없는 세상으로 못 돌아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하나의 맞아. 걱정거리인데, 맞아요. 공식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아, 그래요. 네. 네, 자기들이, 그게 이제 TD 코엔이라고 하는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정확하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건 틀렸다고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아니다, 우리가 얼마 전 실적 발표 때 이야기했던 우리의 캐펙스 투자 플랜에는 변화가 없으며 AI에 대한 투자도 계속될 것이다. 음, 라고는 언급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결별하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빠지느냐? 그러니까요. 이것도 예, 분명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사티아 나델라가 최근에 이제 한 팟캐스트에 나가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더 이상 트레이닝에 큰 돈을 쓸 것 같지 않아요. 음, 지금 빅4 중에서 유일하게 자체 개발 모델이 없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네. 아마존도 있고 메타도 있고 구글도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그동안 의존해왔단 말이에요. 음, 음,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엔 이제 더 이상 트레이닝 모델에 돈을 투자를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인퍼런스라고 하는 추론 모델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플리케이션들 생각해보면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전부 다 추론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기서 좀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오픈 AI는 좀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여전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트레이닝을 더 강화하고 싶고, 또 샘 알트맨이 작년에 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자기들은 칩도 개발하고 싶어요. 아하, 맞아요. 네, 칩도 야망이 개발하고 커요. 싶어요. 네.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거기까지는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 이제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제 딥시크에 대한 걱정,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만, 풋살 비유나 쉘빙선 비유,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AI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고, 이제 인프라가 깔리는 정도의 수준이고, 그럼요, 할 네. 일이 진짜 많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그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마음 각오를 좀 단단히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흔들리니까 저도 어떻게 하지? 뭐 쫄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 그럼요. 들어보니까 네.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미중 전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패권 전쟁이.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중국에 넘기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져 버렸어요. 특히나 딥시크 이후에는 더 심한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도 좀 해주시죠. 미국의 반도체 현황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단편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가장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음, 1990년대는 미국이 전체 반도체 생산의 37%, 거의 40%를 담당했었는데 네. 지금 10%대밖에 안 돼요. 아하,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은 다 디자인 회사들이고 그쵸. 이 디자인 회사들이 90년대, 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생산을 전부 외주로 줘버린 거예요. 음, 그 결과가 TSMC의 파운드리 마켓 시어가 60%까지 치솟게 된 상황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럴 법했어요. 왜냐하면 이 로직 반도체들은 다 품종 소량 생산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도체 생산이 돈이 안 됐어요, 예전에는. 음, 그러니까 TSMC에 다 외주를 줘버렸던 거예요. 근데 반도체가 점점 작아지고 제조 공정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부가가치가 생기게 된 거고 이 음, TSMC가 따라올 수 없는 벽을 쌓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쵸. 그랬는데 괜찮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대만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고 공급하는 게 문제가 없었는데 코로나 때, 팬데믹 때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음, 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지금 내가 반도체 공급 못 받으면 핸드폰 PC 못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쵸.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미국에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임 행정부 때 야,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지원금 칩스 액트라고 해서 반도체 지원금 줄 테니까 미국에 가서 공장 지어. 어, 그래서 인텔도 마이크론도 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공장 짓고 TSMC도 아리조나에 큰 팹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실제로 사업도 팠어요. 어,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지원금들 계획을 다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아, 아, 취소시키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만 취소시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협하고 있죠. 네. 그렇죠. 대신에 야 관세네. 너희 보조금은 없는데 어, 관세네. 안 그러면 너희 미국에 공장 안 되면 너희 관세 부과할 거야. 음, 라고 이제 반도체 회사들을 뭐 위협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가 보조금 받을 줄 알고 공장 짓기 시작했는데 음, 보조금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안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면 대만에 건설하는 것보다 비용은 두 배, 시간도 두 배예요. 음, 게다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요. 음, 그래서 보조금이 없이는 여기서 타산성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이게 TSMC라든지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짓는다고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이 업체들이 마주한 딜레마예요. 안 짓자니 관세가 무섭고 짓자니 비용이 너무 올라가요. 음, 그래서 지금 반도체 제조사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조사들도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일단 짓기로 한 거 울며 겨자 먹기 시기로 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년 후에 정부가 바뀌면 또 어떻게 또는 될지 그 모르는 4년 안에 거네요. 정책이 바뀌면 누구도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조사들 입장에서. 게다가 네.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님이 경제인단 이끌고 미국에 방문했을 때 이 미국에서 한 말은 야, 최소 1조 원 이상 투자해야 될걸? 어,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 규모를 낮출 수도 없어요. 한 통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반도체 제조사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맞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풀어나갈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인텔에 대한 관심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이게 되는 건가? 옛날에는 진짜 잘 나갔다던데, 지금 어떻게 그렇죠. 되는 건가? 인텔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인텔은 사실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게 저와 네. 되게 가까운 분들 중에서 인텔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 네. 말해서 40% 50%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네네네. 인텔에 대해서는 꼭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인텔의 기술 이런 거는 아마 뭐 다른 분들께서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설명해 주셨을 거고 저는 좀 시장적인 관점에서 인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모바일, PC, 서버, AI 이렇게 크게 시장을 네 개로 나눴을 때 각각의 시장에서 인텔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걸 알게 된다면 조금 음,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음, 일단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슬라이드 밑에 아무것도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텔은 모바일 비즈니스가 없어요. 아, 인텔은 예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뜰 때 모바일 비즈니스에 진입하지 않았었어요. 그게 음,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뭐 그들만 알겠죠. 하지만 진입하지 않았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텔 칩들이 X86 기반인데 이 칩들이 퍼포먼스는 좋은 대신에 전력 소비량이 좀 많은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생태적으로 모바일 비즈니스랑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음,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바일 비즈니스 지금 1년에 스마트폰이 1억 3천만 대 팔리거든요. 음, 그런데 이 시장을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인텔은. 완전 잘못된 선택이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지금 와서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또 그러니까요.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겠죠. 뭐, 네. 결과적으로, 네, 네네.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PC인데 음, 인텔이 여전히 PC에서는 뭐 최강자죠. 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PC 시장의 문제가 뭐냐면 PC 자체의 성장이 정체돼 버렸어요. 아하, 이게 한때 많이 팔 때 3억 5천만 대씩도 팔리고 네, 다가 팬데믹 때 또 피크를 한번 쳐서 3억 5천만 대 막 이렇게 팔렸어요. 좋았죠. 근데 그 음, 이후로 한 2억 6천만 대 수준으로 내려오고 앞으로 향후 5년간은 크게 성장하지 않아요. 아, PC를 안 이게 큰 사는군요. 네, PC가 그러네요. 인텔의 텃밭인데 이 텃밭 음, 자체가 커지지 않아요. 음,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 AI PC에서 퀄컴이 선수를 치고 나와버렸어요. 음, 왜냐하면 AI PC는 NPU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미 NPU가 전력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CPU의 전력 소비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모바일 AP를 만든다는 퀄컴 같은 회사에서 이거는 내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퀄컴이 AI PC를 적극적으로 프로모션. 아, 그러니까 인텔은 여기서도 선수를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네. 네,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좋아. 그렇다면 서버는 어떨까? 서버가 이제 캐시카우인데 서버는 어떨까? 서버는 AMD에게 시장을 너무 많이 뺏겨버렸어요. 아, 5년 네. 전만 해도 AMD의 마켓 셰어가 5%가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저번 분기에 25%까지 올랐어요. 아, 이게 인텔이 최근 몇 년에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당황하면서 사파이어 래피드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에 되게 중요한 서버용 CPU가 출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음, 지연이 되고 음, 출시된 이후에도 성능 문제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AMD가 그 사이를 치고 와서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는데 큰 문제가 뭐냐면 서버는 PC랑 달라요. PC는 내가 한 번 인텔 거 샀다가 뭐 AMD 거 샀다가 할 수 있는데 서버는 한 번 AMD 칩을 사용하게 되면 그 AMD 칩에 맞춰서 주변 환경을 다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음,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아하, 그래서 이게 관성처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MD의 성장이 관성처럼 이어질 거고 인텔의 하락세도 관성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아, 그렇다면 이 중요한 서버 마켓에서 AMD에게 마켓시ェ어를 30%씩 뺏겼다고 생각하면 암울한 상황인 거죠. 음, 게다가 가장 중요한 AI 마켓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가 이미 너무 커요. 950억 불 하는 동안에 AMD는 50억 불밖에 못했고 인텔은 5억 불밖에 못했어요. 아하, 이미 상대조차 되지 않아요. 네, 이거를 격차를 어떻게 줄이겠어요? 1등을 따라잡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2등하고도 이미 10배가 차이가 나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인텔이 지금 정말 사면 초과에 쌓여 있다. 어디를 봐도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많지 않다. 음, 그래서 작년에 파운드리 사업을 분산시키면서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좀 강화해볼까 했으나 그것도 현재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그 와중에 작년에 CEO 겔싱어는 또 스텝다운해서 회사를 떠났고 현재는 지금 음, CEO가 없는 상태예요. 리더도 부재해. 음, 비즈니스는 크게 잘 되는 게 없어. 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좀 약간 굴욕적으로 팹 운영은 TSMC가 가져가고 디자인은 브로드컴이 맡아서 한다는 이런 루머까지 도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 한때는 인텔이 반도체의 모든 것이었잖아요. 야, 반도체하면 그렇죠, 인텔이지. 반도체에 그렇죠, 뛰어난 인재들 다 인텔이 가져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굴욕적이게도 이런 자기보다 훨씬 작은 회사들에게 운영을 넘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는 게 인텔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 아마 올해 내년에도 크게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물론 퇴직 개선은 계속해서 해나가고 점점 나아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영광을 단시간 만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상당히 좀 그 순화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장표가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로 얘기해 그렇죠. 보면 사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상황인데 아빠 잘 만나서 미국 정부에서 도와준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는 있으나
그렇죠.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주가가 모든 것을 보여주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를,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반도체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성을 잘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마무리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 한 해에만 147 제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이 됐어요. 음,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환산하면 1테라바이트짜리 외장 하드가 4억 개씩 매일 생성되는 양이었어요. 잠깐만요. 한 번만 다시요. 네. 1테라바이트짜리 외장 내장 하드를 하드가 4억 4억 개씩 개씩, 매일 생성되는 거예요. 이야, 저희 엄청나네요. 1테라바이트짜리 이거 외장 하드 하나 채우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4억 개가 매일 생성되는 거예요. 4억 개가 매일이요. 네. 네. 근데 이게 내년에는 180 제타바이트로 늘어날 거고, 당연하게도 와, 200 제타바이트, 300 제타바이트 금방 갈 거예요. 왜냐하면 AI 때문이에요. 아, AI는 데이터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더 많이 생성해야 돼요. 음, 그동안 인류 사회가 생성해냈던 모든 데이터를 합친 것보다 AI가 데이터를 생산하는速도가 더 빠를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 많은 데이터가 다 어디로 가죠? 결국엔 반도체예요. 이 음,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건 다 반도체예요. 그래서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데이터의 생성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것이고 그에 음, 맞추기 위해서 반도체의 수요 또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음,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부침이라든지 사이클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의 산업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롱텀으로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업체는 우리 인류 사회가 더 발전할 수도 없고 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 따라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 반도체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네, 스파클링 투자 클럽의 허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니, 보통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은 어려운 용어들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그 쉬운 용어로 비유를 많이 준비해 오셔가지고, 우리가 네, 더 쉽고 친근하게 들을 수 있는데, 또 인사이트도 굉장히 좋아서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아마도 감사합니다. 이제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 날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서, 물론 이제 부침은 분간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시각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